네. 아 참 제가 오프닝하면서 까먹은 게 하나 있네요. 여기 항상 저 앉기 전에 누가 앉죠? 2%님. 우리 2% 형님이 앉는데 네, 네. 2% 형님이 앉은 의자 어떻게 된다고요? 낮춰야죠. 네, 낮춰야 됩니다. 깜빡했습니다. 네, 깜빡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들 또 축구 얘기도 많이 하고 계신데 또 저희 또 잘 준비된 컨텐츠도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마켓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에셋증권 수원 WM에서 오셨어요. 조경상 팀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음. 테슬라 얘기부터 좀 해주세요. 테슬라. 네. 저 진짜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저께 이제 제가 지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CPI 나고 되게 분위기 좋았었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테슬라는 계속 내려왔었는데 네. 아까 부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누적됐던 부분 맨 처음에는 이제 트위터 이슈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중국의 재고 증가 얘기가 좀 있었고 그리고 어젯밤에도 좀 큰 폭의 하락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요. 근데 저는 어저께 하락 같은 이슈는 이제 테슬라만의 이슈는 아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그리고 제가 그래서 아까 시작하기 전에 장혜성 점장님께 여쭤본 게 어제 그러면 테슬라가 제 기억에는 없었는데 장 막판에 뭐 다시 조금 약간이라도 돌아온 게 있었냐라고 했을 때 저희는 없었거든요. 없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나중에 사우디도 이 증산에 대한 부분을 부인을 했어요. 그러면서 그랬다고 하면은 테슬라도 뒤에서 변동이 있었어야 됐고요. GM 같은 경우에는 장 종료 직전에 좀 이렇게 밀렸기 때문에 그래서 이 원유에 대한 부분보다는 제가 이 테슬라를 포함한 이 어저께 간밤에 있었던 이 전기차 섹터의 하락에 대해서는 지난주에 저희가 그 소매 판매 지표가 나왔잖아요. 네. 그렇죠. 예. 네, 그 흐름 안에서 좀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것 같고 어제 또 시장을 좀 끌어내렸던 부분들 중에 하나는 경기 침체의 우려가 있었어요. 분명히 이게 이제 JP 모건에서 나온 자료였던 걸로 이제 자료였는데 어떤 거냐면 30일 이상 신용카드 연체하는 사람의 증가율이 2009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빠르게 네, 증가하고 맞습니다.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거를 돌려서 말씀을 드리면 지난주 초반에 뉴욕 연은에서 했던 게 이제 신용카드 잔고가 잔액이 늘어나고 있다, 결제 금액이 늘어나고 있다. 그 다음에 제가 모건 스탠리였나 골드만삭스에서 나왔던 자료 중에서 기억나는 게 이제 신용카드 신규 발행 건수가 굉장히 증가하고 있고, 즉 저축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감소하고 있고. 오히려 신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소비에 의해서 버티고 있는 건데 이제 어저께 나온 보고서에서는 그러면 그 연체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장래에 소비가 둔화하거나 소비의 패턴이 좀 바뀔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이걸 조금 지난주에 보시면 뭐 타겟하고 월마트하고 완전히 달랐었잖아요. 네. 이런 연장선상에서 보면은 자동차는 저희가 임의 소비재로 구분을 하거든요. 맞아요. 네, 임의 소비재로 구분하니까 이런 영향을 받은 것 같고 그리고 근데 또 자동차라는 게 미국에서는 사실 또 임의 소비재라고 보기에도 상당히 무리인 것 같아요. 제가 미국에 가본 적은 없지만 뉴욕, LA 시민들 빼고 뭐 네. 시카고 이런 대도시 시민들 빼고는 외곽으로 나가는 순간에는 필수 소비재가 될 건데 그럼 그 안에서 그럼 자동차 안에서도 가솔린으로 갈 거냐 아니면 EV로 갈 거냐라고 봤을 때 EV는 임의 소비재가 되겠죠. 그리고 그냥 기존에 있었던 디젤이나 그러니까 석유에 기반한 자동차들은 제가 봤을 때 그 필수 소비재로도 볼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어저께 주가가 GM 같은 경우는 좀 선방을 했고 전기차 섹터들이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저는 좀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근데 다른 전기차 업체하고 엮일 급은 아니잖아요. 급이 아니죠. 급이 아닌데. 그러니까 이렇게 그런 거 있잖아요. 큰형님이잖아요. 큰형님. 네. 만약에 예, 전기차 업계. 네, 소비가 둔화된다고 쳐요. 예. 근데 이렇게 비유를 해보면 저희 때 좀 비슷한 연배니까 엄청 많았잖아요. 그러면은 막 수능을 치면은 막 100만 명 넘고 네. 근데 지금 한 50만 명 그쵸, 보더라고요. 50만 명, 예. 지금 어린이들은 20만 명까지 떨어진대요. 네, 그러면은 서울대 가기 쉬워집니까?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쵸? 네, 그렇죠. 소비가 둔화돼요. 테슬라 차가 안 팔립니까? 저도 그렇게는 안 봐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러한 해석이 있었기 때문에 아예 섹터 자체가 다 밀린 게 아니냐 그러면서 따라갔다라는 거고 뭐 이제 우리 트위터에서 이제 테슬라 이제 유명한 이제 게리 블랙 네. 이제 이런 사람 이제 들어가 보면은 이제 아무리 이제 임의 소비재인 자동차의 판매량이 경기 침체나 이런 게 있어서 둔화가 된다 하더라도 어쨌거나 EV로 전환되는 비율이 훨씬 더 높을 것이고 그 안에서 테슬라가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굉장히 좀 보수적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현재의
어떤 현재 지금 테슬라가 이제 퍼가 한 51, 52 정도 수준인데 네. 뭐 이 수치 현재 주가를 대비해 보면은 한 25 정도 수준까지 떨어진다라는 건데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장래 성장률이나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을 때는 맞지 않다라는 내용하고 뭐 내년도 EPS를 한 7달러 정도라고 만약에 예상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적정 주가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게리 블랙 같은 경우 이제 분석을 해서 올렸던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제 오늘 고객님들을 응대하면서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리비안이 이제 CNBC에서 보면은 퍼가 마이너스 17이거든요. 그럼 마이너스 17짜리하고 그래도 50대 퍼가 50인 거 하고 봤을 때는 이건 같이 비교가 안 되는데 안 되죠. 동일한 폭으로 떨어졌다는 건 납득이 가지는 저도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테슬라의 입장에서는 이번에 경기 침체 뭐 이런 이슈로 오늘 빠졌다라고 만약에 한다고 했을 때는 제 개인적으로는 좀 반등을 할 때는 다른 것들보다는 좀 유리한 국면에서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이미 한 달 이상 누적돼서 엄청나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오너 리스크잖아요. 이런 부분들 좀 어느 정도만 좀 누그러지면 빠르게 다시 돌아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했고 요새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굉장히 바쁘게 돌리고 있는데 네. 재밌는 걸 봤어요. 어떤 거였냐면 트위터 가입자가 늘었다라는 걸 자기가 올리는 거예요. 160만 명 정도가 늘었다. 접속자가 160만 명 정도 늘었다. 뭐 이렇게 계속 뭔가 이제 본인도 그러한 분위기를 조금 어느 정도는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좀 해봤고 그러면 그러니까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했던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시장에서 좀 좋지 않게 봤던 부분들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본인도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닐까 싶었고요. 전 이게 머스크가 약간 태도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생각은 해봤어요. 어떤 거였냐면 옛날에 그런 얘기 나와도 우리가 그냥 흔히 이제 테슬라나 머스크를 좀 이렇게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시는 분들 얘기를 딱 보면 엉뚱한 얘기들을 많이 하는 거잖아요. 사실 트위터를 통해서. 근데 최근에 하는 행동들을 보면 그런 것들을 좀 의식하고 있다라는 저는 그래요? 네, 의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었어요. 성숙했어요? 좀.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성숙한 것 같지는 않지만 뭔가 지금 주변 인식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네. 네,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그 자사주 매입 언제 할까요? 전 사실 진짜 할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 네. 게리 블랙이 이제 트윗에 올렸거든요. 네. 보통 이제 게리 블랙이라는 사람이 이제 트위터에 올리는 것들을 이렇게 좀 보면요. 네. 몇 번 정도 예측을 했던 적이 있어요. 주식 분할도 그랬고. 네. 네, 몇 번 있었는데 어저께 이제 올라왔기 때문에 아마 내년 승인을 한다라고 하면은 내년 중에 하거나 하는 건데 게리 블랙이 써놓은 건 뭐냐면 지금이 적기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게리 블랙이 말한 게 아니라 이제 그 테슬라에 있는 그러니까 보드에 들어가 있는 사람이 이제 지금이 밸류에이션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적기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조만간 좀 했으면 하는 저도 바람은 있습니다. 좀 빨라질 수도 있겠네요. 원래 그러면 이제 내년도 바이백이 가장 주가를 끌어올릴 만한 모멘텀이다. 단기적으로는? 이 하락을 끝내고 일단 방향을 틀어야 되잖아요. 틀어야죠. 네, 너무 침체돼 있으니까. 큰 모함 같은 거기 때문에 방향을 틀어야 되는데 그 틀어주는 거에는 바이백이 바이백이 제일 최고다. 예. 게리 블랙이나 머스크나 조금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는 거는 시장에서 테슬라에 대해서 좀 더 오버해서 좀 안 좋게 폄하하거나 이런 시각들이 있다라는 이제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들이 좀 있었어요. 네. 그럼 그 부분을 이제 해소시키려고 할 수 있는 방법, 즉 회사에서 결정할 수 있는 방법은 사실 자사주를 매입하는 것밖에는 사실 없죠. 바이백밖에 없다. 네. 예. 그것도 있지만 제가 좀 이따 이제 개장 시간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는 당장 시급한 게 뭐냐면 그 트위터에 대한 전문 경영을 두고 네. 본인이 빠져야 된다고 좀 봅니다. 맞아요. 그러면 주가는 올라갑니다. 왜냐면 너무 거기 몰입돼 있다는 거죠. 몰입돼 있는데 솔직한 얘기로 사실은 스페이스 X랑 보통 이 일론 머스크와 관련된 기업들이 최첨단 기업들이 되게 많은데 트위터는 그런 기업이 아니거든요. 어차피 주가 안 좋았던 실적이 굉장히 안 좋았던 기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뭔가 들어가는 자체가 안 좋은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안 어울려. 내가 봤을 때는 안 어울려. 왜 쓰러져가는 굳이 SNS에 들어가서 뭔가 다시 올리겠다는 이게 안 맞기 때문에 그냥 전문 경영을 두시고 본인은 빠져나온 다음에 일론 머스크 자체 저희 테슬라에 집중하는 모습이 나오면 저는 바로 급등한다고 봅니다. 네. 어제인가 주말에 아까 제가 뭐 가입자 그 접속자가 늘었다라는 얘기도 했었고 어제인가 주말에 트윗에다 또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요. 그 뉴스가 생산되는 속도를 이제 뉴스의 생산성을 생각했을 때 트위터가 좋다. 그래서 뭐 이런 것들도 이제 멘션을 좀 했었거든요. 네, 그런 걸 보면서 이 사람이 이제 주변을 뭔가 인식을 하고 있지 않았나? 이제 좀 생각나서 말씀드리면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보였어요. 그렇게 좀 예전하고 좀 다르다 이 사람도 그런 생각이 좀 들었고 아마 그 트위터를 경영을 하기 위해서 아마 주식을 더 팔거나 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앞으로 이 정도로 인식하고 있으면 않는다고 트윗 한번 올려주면 되는데. 뭐 대신에 저건 있었잖아요. 그 광고 빠져나가는 것 같다가 스페이스 X 광고 때려 넣는 걸로 네. 해서 하루에 25만 불이었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 넣는 걸로. 곧 다가오는 좋은 이슈도 많이 있잖아요. 뭐 일단 있어요? FSD 베타 네, 와이드 와이드 릴리즈 릴리즈가 있어요. 이제 도시명 자율주행 물론 보조 자율주행입니다만 보조. 그게 정말 구매하신 분들 베타 테스터가 아닌 북미에서는 그 시작이 되고 그리고 세미 이제 인도도 곧 네 맞아요. 한다고 하죠. 네. 펩시. 그래서 약간 테슬라 분들은 콜라를 이제 바꾸신다고. 오. 펩시. 왜냐면 펩시에서 세미 트럭을 이제 그렇군요. 네, 12월 초에 이제 12월 원래 예상이 1일인가 3일이었는데 그때 이제 세미 트럭 이제 펩시로 인도하는 거 공개가 있을 거고 그리고 아까 이제 FSD 베타 이슈가 있는데 이게 4분기 어닝에는 아마 반영이 안 될 거예요. 수익에는 반영은 안 될 거고 그 이후부터 이제 반영이 될 거다라고 보이고 사실상 그게 진짜 수익으로 인식을 받으려고 하면 레벨 4단계 요 정도까지는 가져야 된다라는 분석들이 있으니까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시 또 우리 한번 준비한 거 보겠습니다. 금리. 네. 금리부터 좀 얘기해 주세요. 일단 밤에 이제 그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 그리고 지난주 전반전에 있었던 시장 분위기하고 네. 후반에 있었던 시장 분위기하고 너무나 좀 싸하게 많이 바뀌었던 부분들이 있었죠. 뭐 오늘 우리나라 아시아 시장에서도 아까 미국이 이제 경기 침체 이슈나 이런 것들도 있었고 뭐 중국 코로나 봉쇄 조치가 좀 완화될 줄 알았더니 그렇지 않은 부분들, 않을 것 같은 부분들 확진자가 늘어나니까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심해, 진짜. 그런 부분들이 좀 확산됐었는데 오늘 밤은 또 이제 회의록 이제 공개 때문에 조금 약간 뭐라고 할까요? 시장이 좀 관망 흐름을 가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주에 너무나 많은 FOMC 위원들의 발언이 있었어요. 맞아요. 이제 그걸 짧게 정리를 해서 해주세요. 발언 성향 스코어보드를 한번 만들어 갖고 와봤습니다. 오, 좋은데요. 네. 이제 다만 이제 이게 제가 해석을 해서 한 네. 거기 때문에 이렇게 돼 있고 네.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제일 먼저 포문을 지난주에 연 거는 이제 월러 이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금리 인상 0.5%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이나 이런 것도 좀 편해진 상황이다라는 발언을 했어요. 상당히 도비시한 거죠. 다만 이제 혼자만 플러스네. 주 후반에 발언을 한 데에서는 또 단 하나의 보고서에만 속지는 않을 거다라는 발언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원래 플러스 2를 주려다가 플러스 1로 바꿨어요. 제가 요걸 보고 좀 신중한 모습들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리고 에스더 조지 캔자스시티 연은 총재는 고용시장 과열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고착될 위험에 있다. 그리고 그러면 진정한 둔화를 겪지 않고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는 방법을 모르겠다. 뭐 이렇게 말을 했고요. 네. 물론 12월부터 금리 인상 속도 조절은 하겠지만 내년도에도 금리 인상이 지속될 거다라는 이 말은 그러면 터미널 금리가 얼마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그러니까 도비시한 건 아니죠. 약간 매파적인 의견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의미했기 때문에 네. 제가 마이너스 1로 정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존 윌리엄스 뉴욕 연은 총재가 이제 국채 시장이나 금융 시장의 유동성 부족하고 연준의 통화 정책하고 좀 연관지어서 말하는 FOMC 위원들도 있었고, 네. 네 있었죠. 그런 부분들의 어떤 좀 반대되는 발언을 했는데 금융 시장 이슈하고 통화 정책하고는 별개다.
라는 발언이 있었어요. 그 현재 통화 정책은 즉 인플레이션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이걸 좀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라고 네. 했고요. 메리델리는 두 번을 발언을 한 거죠. 그 간밤에 한 번 하고 지난주에 한 번 그렇습니다. 했었는데 예. 소매 판매 지표를 보고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소비자들이 그 신용을 통해서 이자를 감당하면서 어떻게 소비를 버티고 있는 형국이다. 이렇게 가게 되면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인플레이션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실업률은 4%나 5% 수준까지 4.5나 5%까지 갈 수도 있고 터미널 금리가 4.75에서 5.25라고 하는 상당히 넓은 범위를 준 거죠. 그러네요. 네. 블러드하고는 조금 다르죠.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네. 제가 볼 때는 지금 연준의 스탠스가 이럴 수도 있고 좀 덜 어울릴 수도 네. 있고 그죠? 그러니까 이거 자체를 놓고 보면은 그러면은 어쨌거나 상단을 5.25까지 제시를 해줬기 때문에 이거는 매파적인데라고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지난 간밤에 제가 지난주에 샌프란시스코 연은에서 그 프록시 금리라고 해서 제가 대리 금리라고 했었죠. 자, 연준이 정한 기준금리 외에 네. 정책들이 반영이 돼서 실제로 체감상 오는 금리는 얼마일 거냐라고 하면서 프록시 금리라는 걸 보고 자료가 하나 나왔었다라고 해서 얘기를 드렸잖아요. 6%였네. 그때는 5.25 정도 수준이라고 이제 그래요? 보고 자료는 그렇게 나온 거고 간밤에 메리델리는 이걸 토대로 지금 현재 그 보고서가 나온 시점이 조금 이전이었기 때문에 금리가 3.25대에 반영을 시킨 거였기 때문에 이제 4%를 적용시켜서 이제 얘기를 한 건데 6% 수준이기 때문에 네. 앞으로 통화 정책 하는데 좀 고려해야 된다 이런 부분들도 이런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속된 말로 병 주고 약 주고 해가지고 일단 스코어를 0이라고 제가 했고요. 지난 저희 지금까지 출연한 패널들이 다 말을 했을 텐데 제임스 블라드가 이제 그 테일러 준칙이라고 맞아요. 하는 걸 예. 근거로 네. 해서 했는데 결국에 흐름상 보면은 블라드는 5.25를 원하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강했죠. 네. 네, 강했고 그래서 한 마이너스 2 정도 줄 수 있었고요. 그리고 주말에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리는 향후에 0.75에서 1% 정도까지 올릴 수 있다. 라고 한 거기 때문에 그러면 4.75에서 5% 사이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비둘기파적이다라고 할 수 있고 네. 그리고 수잔 콜린스 같은 경우에 0.75% 12월에 0.75%도 가능성에 열어둬야 된다. 배제하지는 않을 거다라는 발언을 했잖아요. 이게 매파적이다라고 처음에 생각했었지만 뒤에 쭉 보면은 현재 경기 상황이 어떻고 이런저런 것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면서 비둘기파적으로 봉합을 하면서 이제 발표가 끝났다라고 저는 해석을 했거든요. 연설이. 그렇게 보면 0점이기 때문에 다 계산해 보면은 그래도 매파적인 쪽으로 조금 의견이 저는 기울었다? 네, 어. 약간 약간? 딱 정리해 보니까 마이너스 2 정도 나오는 거예요. 이 스코어를 정리하면 지난주엔 전반적인 이런 매파적인 분위기 때문에 주 후반에 시장이 좀 영향을 받았던 게 아닌가. 중국 이슈하고 이거하고 이렇게 영향을 받은 게 아닌가 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제가 이제 두 분한테 한번 궁금한 게 저도 매파적 발언이 있었다고 보고 있는데 그렇게 얘기했다 치고 금리에 대한 그런 변동분을 보게 되면 10년물도 그렇고 거의 제자리에 있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저를 포함한 수많은 주린이 분들이 느끼기에 매파적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을 만한 근거가 뭐가 있을까? 그 발언 말고 어떤 시장에 어떤 반영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 뭐가 좀 볼 수 있을까요? 저는 그게 궁금하더라고 너무. 그러니까 지금 금리 시장하고 그죠? 그리고 환율과 주식 시장이 조금 따로 놀아요. 따로 논다. 네, 그러니까 근데 사실 뭐가 제일 스마트하다고 생각하세요? 세계 시장 중에 금리, 주식 시장, 환율.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죠. 채권 시장, 주식 시장, 외산 시장. 뭐가 제일 똑똑할까요? 글쎄요, 어려운 질문인데. 채권 시장 아니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장이라고 많이들 해요. 왜냐면은 채권 시장이야말로 정말 기관 투자자들이 그러니까요. 예. 붙는 장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예. 예. 연준 의원들은 매파적인 발언을 해야 돼요. 오히려 메리 데일리가 네. 거짓말을 못하는. 네. 그러니까 속내를. 네. 근데 매파적이어야죠. 왜냐면 금리를 아직 다 안 올렸잖아요. 그렇죠. 비둘기적인 발언을 하면서 금리를 올린다? 금리 인상하는 이유가 뭔데? 인플레 잡아야 되는데 예. 효과 반감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채권 시장은 그거를
좀 덜 믿거나 아니면 빠르게 내릴 수밖에 없을 거야. 그러니까 경기 침체가 올 거기 때문에 그걸 반영하는 거 아닐까 싶긴 저희 한데. 그런 생각보다는 네. 장기 금리가 떨어진 거잖아요. 그러면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결국에는 이게 주식 시장은 이 터미널 금리의 영향을 받을 거고요. 네. 근데 채권 시장은 이 터미널 금리보다는 이게 시간의 개념이 이제 들어가 있잖아요. 채권이라고 하는 게. 그러면은 어쨌거나 내년에 금리 인상이 종료가 될 거고 그 다음에는 동결로 뭐 얼만큼 가겠냐가 나중에 이슈가 되겠지만 이게 장기채 수익률에 큰 영향을 줄 만한 이슈가 아니라는 거죠. 계속 금리를 더 올릴 거다. 앞으로 터미널을 모른다. 이러면은 이제 장기채도 수익률이 변동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일단은 언제쯤에는 끝날 거라는 부분들이 시간의 개념을 놓고 봤을 때는 정해져 있다라고 시장에서 인지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한 가지 들었고, 그 다음에 한 가지는 단기채 금리가 변하는 것들은 사실 금융시장의 유동성 이슈라든지 뭐 신용 이슈라든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런 것들이 좀 같이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도 볼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러면 이거 미국도 이거는 마찬가지인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가 이렇게 하죠. 이런 상황이면은 흔히들 얘기하잖아요. 어떻게든 해결되니까라고 놓고 보면은 장기채의 시장에서 봤을 때는 얘는 당장 이제 더 이상 이제 큰 리스크로 오는 건 아니죠. 왜? 시간이 지나면 오히려 이제 내후년으로 넘어간다 그래서 금리 인하할 확률이 높다라는 건 알고 있죠. 우리가 왜 경기 침체가 이미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상황도 있으니까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하여간 이건 다양한데 제가 최근에 그 숙제예요. 예전 같으면 블라드가 한마디 하면 네. 바로 반응됐잖아요. 근데 시장이 거의 끄떡 안 하고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 대 궁금했는데 오늘 뭐 두 분 얘기를 제가 참고해 보고요. 예. 그렇게 블라드가 지난달이었나요? 이달 초에 이제 얘기했던 게 금리 인상 어차피 내년 초엔 끝날 거야라고 얘기를 했던 부분들이 있었고 그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그러니까 시간의 개념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는 자꾸 강하게 들었어요. 자, 그럼 소매 판매도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소매 판매는 다른 뭐 이제 저희 이제 뭐 패널들이나 많이 나왔는데 딱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필수 소비재와 임의 소비재의 네. 차이가 명확하게 나오고 있는 부분들 하고요. 장래에 조금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건데 소매 판매가 8개월 만에 가장 좋은 수치를 보여주기는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좋은 수치를 보여주기는 했었는데 아까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어떤 내가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기 때문에 소비가 늘어났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내용들이 좀 많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걸 반영해서 나왔던 게 뭐 월마트와 타겟 뭐 이런 것들이고요. 뭐 자동차도 판매가 증가하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자동차는 이제 그 다음에 문제였기 때문에 간밤에 이런 사단이 난 게 아니냐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제가 이제 리테일 생산 서비스 전체적인 분야에서 봤을 때 사람과 관련된 쪽에 비용 부담이 늘어나는 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소비를 하는 소비재 중에 상품과 관련된 거는 우리가 계속 CPI나 이런 걸 제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강달러의 영향 때문에 부담이 많이 줄어든 것도 맞고 그다음에 가전 같은 경우에 수요가 좀 위축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가격 부담이 줄어들거나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들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필수재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임의 소비재냐 이런 차이들이 이런 시각에서 쭉 봤을 때는 뭐 전기차들한테는 오늘 간밤에 데미지를 줄 만한 어떤 이슈들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네. 테일러 준칙에 대해서 좀 저희한테 자세히 얘기를 좀 테일러 준칙이요? 테일러 준칙은 질문을 하시면 하려고 준비를 하긴 했는데 네. 표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냥 쉽게. 이거 어렵더라고요. 네. 그 공식이 있어요. 네, 공식 있습니까? 좀 배워야겠네요. 표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면 이 정책 금리를 결정하려고 할 때 실질 금리에다가 현재 물가 이렇게 놓고요. 네. 그러면 현재 물가가 있고 타겟 인플레이션이라고 목표 물가가 있잖아요. 네네. 그 갭 하고 그다음에 현재 실질 GDP 하고 잠재 실질 GDP가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의 갭 이것들을 다 합쳐가지고 여기 알파와 베타라고 해서 정책 반응 계수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한국은행은 한 0.5 쓰는 것 같더라고요. 처음에 테일러 교수도 0.5로 네, 근데 이제
이거 아까 그 블라드가 굉장히 넓은 폭을 제시했잖아요. 이게 바로 그 정책 반응 계수에 의해서 이제 이 차이가 밴드 폭이 넓게 나오는 건데 이것들을 적용을 해서 금리를 정하는 것들이고 이거 역사적으로 옆에 이제 표 한 번만 보시면 그 차이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차이는 있는데 전반적으로 좀 오버래핑 되면서 겹쳐서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프레드 들어가서 보시면 요것들 계속 체크하시면서 볼 수 있거든요. 이런 것들 좀 보시면서 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좀 약간 정리를 좀 해왔고. 그쵸. 그 테일러 준칙 적혀 보시면 이제 알파 베타가 네. 결국에는 사람이 넣는 거잖아요. 네. 저것 따라 달라진단 말이에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저거를 저렇게 신봉할 만한. 그러니까 그 전통의 93년에 테일러 준칙의 네. 그 공식에 지금 우리나라 상황 넣으면요 기준금리 8.1% 나온대요. 네, 맞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93년에 만든 룰이라는 그러니까. 거죠. 네. 좀 맞지는 않기 때문에 이 반응계수를 좀 잘 써야 되고 간밤에 나왔던 것 중에 좀 제가 요거 표 하나만 보여드리고 가보겠습니다. 아까 소비 쪽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저축률도 많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저소득층의 저축률이 많이 깨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그 소비 재원이 감소하는 속도가 상당히 빠르기 때문에 향후에 이게 이제 소비가 안 되기 때문에 경기를 받쳐주기가 어렵다라는 시각적으로 갈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난 주말에 나왔던 뉴스에 대한 부분이고 간밤에는 JP 모건에서 이제 그런 이제 신용시장 관련된 보고서가 나오면서 이제 경기 침체 우려가 이제 수익률 곡선이나 이런 것들 합쳐져서 나왔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차들이 좀 이렇게 많이 맞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지금 우리 팀장님이 보여주신 표에서 그 화면상 가장 좌측에 있는 첫 번째 표가 어제 주현수 교수님이 맞아요. 말씀하신 네. 세이빙 레이트, 저축률 지금 3.1까지 떨어진 그 네. 정말 급격하게 떨어졌네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이제 세이빙 레이트라는 게 결국에는 그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 대비 지금 저축은 못 하고 네. 있고 고간을 축내면서 소비를 하고 있기 있는 때문에 돈을 뺏어 써야 되는 이제 거죠. 그 소비가 결국에는 좀 멈출 수밖에 없는. 간밤에 나온 기사가 한 11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다. 네, 뭐 네. 이렇게 나왔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또 뭐 네. 마지막에 또 아니요, 오늘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오늘 앞서서 테슬라 얘기도 막 길게 하다 보니까 네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네. 또 테슬라 네. 뭐 하루 종일 연구하시는 분이라. 네, 네. 그럼 다음에는 급등해서 오는 걸로 참 네. 목요일 날 나오신대요. 이번 주 목요일 날? 네. 이번 주 목요일 날 우루과이잖아요. 네. 근데 아마 저 나오면은 한국 시리즈 하고 막 이러잖아요. 네, 그렇군요. 또 네. 우리 또 붉은 악마들의 승리를 기원하는 네, 날 또 네. 나오시길 바라면서 네. 오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보시면 이제 여기 다이어리가 떡상네드. 네, 다이어리가 들어 있습니다. 작년에 다이어리를 출시해 여러분과 함께 모은 다이어리 판매금을 청소년의 자립을 지원하는 데 전액 기부했었는데요. 올해도 2023년 다이어리와 함께 따뜻한 연말을 만들어 보려 합니다. 3프로TV 다이어리와 2023년의 시작을 이웃과 함께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구매 방법은 영상 하단 댓글을 확인해 주십시오.